네. 자,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노동법 2. 자, 노동법 2도 이와 마찬가지로 8회에 걸쳐가지고, 8주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고, 강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OX 문제까지만 우리 강의 시간에 풀고, 객관식 문제는 각자가 풀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노동법 2는 이 노동조합법과 나머지 이제 부속법령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1에서는 이제 부속법령이 10가지다 보니까 각 법에서 10문제가 나왔는데, 부속법령에서. 노동법 2에서는 부속법령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각 법마다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만 비교해 본다면, 근로기준법은 뭐 이런 부분 빼고 10개 빼고 나면 13문제만 근로기준법에서 출제되고, 나머지 반 정도는 다른 법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노동조합법은 다른 법에서는 4문제, 이론적인 부분 2문제 이렇게 빼면은 19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노동법 1보다 노동법 2가 좀 범위상으로는 공부하기가 좀 쉽습니다. 3페이지 노동법의 기본 관념 합시다. 자, 우리 측에서는 이제 노동법 1편에서는 노동법 기본 관념과 노동기본권 이 2가지를 정리해 뒀는데, 사실 이제 이 노동법 기본 관념 같은 경우는 우리 노동법 1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노동조합법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법 1에도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적혀, 이 책에 노동법 2에 있는 기출문제라든가 OX 문제 가운데 노동법 1에서 출제된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책의 분량상 노동법 1이 좀 많고 2가 좀 작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노동법 2에서만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의 기본 관념 이 부분은 실제로 노동법 1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자, 잠시만, 노동법의 개념. 우리 어제 뭐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면서 좀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쉬울 겁니다. 그 노동법은 종속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우리 노동 중에서, 임노동 중에서 불평등한 임노동인 종속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다음에 2번째, 근로자의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생존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바로 그 말을 다르게 인간다운 생활, 생존권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것. 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동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 것이다. 우리 다른 법에서는 뭐 국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인권법을 제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근로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제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데, 바로 이제 임금이 상품 가격처럼 그렇게 지급받고 있죠. 또 우리가 노동 인격이라고 하는 면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우리가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처리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서비스를 줄 적에 그것이 뭡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본다면 이 서비스 비용도 뭡니까? 상품 가격처럼 취급받고 있죠. 그래 본다면 우리 현실적으로는 노동은 상품처럼 취급된다 이겁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물건에 대한 가격 지급되는 것처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뭡니까? 우리가 물건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버린다든가, 또는 우리 물건을 정수기를 임대해 쓰다가, 비대를 임대해 쓰다가 이제 이용 가치가 없다거나 오래돼 버리면은 바꿔버리죠. 이런 것처럼 근로자들도 마음대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근로자가 상품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이 근로자를 상품처럼 취급하지 말자. 그것이 이제 노동인격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상품성을 최초로 보장한 것이 이제 1914년 미국의 클레이턴 법입니다. 근데 사실 1914년 클레이턴 법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은 우리는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시험에 출제됐던 것이 ILO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노동의 상품성을 보장한 적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이 출제되기 때문에 바로 ILO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노동 상품성을 보장하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전에 다른 것이 있지만 ILO에서 채택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노동의 상품성을 보장한 적이 있다. 요 필라델피아 선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는 법이다. 즉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쉽게 말해서 노동법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노동법제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있는데 바로 이제 우리하고 약간 다르죠.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수정하는 내용이 노동법인데 사회주의에서는 노동법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근로자들은 혼자서는 근로조건을 대등하게 정할 수 없으니까는 어떻게 집단을 만들어서 단체 행동을 하면서 사용자가 대등한 질을 만들어라는 것인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자본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에도 노동법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어쩌면 노동법 같은 것이 있지만은 그런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노동법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수정하는 법이고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는 법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 수정 자본주의에서 이 노동법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노동법의 특성. 우리 근로기표 1조에서는 노동법의 목적 1조에서는 이 부분 헌법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 헌법 32조 2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대죠. 그래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내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이겠죠. 근데 좀 특이한 것이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게 있죠. 만약에 객관식 문제를 놓는다 하면은 요거 정도만 좀 신경 써두면 됩니다. 이따가 놓은 적은 없지만 노동법이 목적이 아닌 것은 근로기법이 목적이 아닌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국민 경제 발전과 노동법과는 관계 없죠.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국민 경제 중소기업 보호법도 아니고 무슨 경제법도 아니고 국민 경제 발전과 관계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죠. 노동법은 근로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라 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 발전, 자본주의 발전, 국민 경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조법 제1조에서도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내용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노동사건을 보호하고 또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제도 도 하는데 산업평화의 유지와 이것도까지도 알 수 있죠, 그죠? 파업을 예방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한다. 이것도 맞다 싶은데, 근데 노동자 앞에서도 국민경제의 발전. 바로 노동상권 보장이 국민경제 발전과
보증관계냐 싶지만 바로 간접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되면은 국가가 발전한다. 근로조건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 되면은 국민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목적에도 국민경제 발전, 노동조합법의 목적에도 국민경제 발전이 있구나. 이것만 좀 신경 쓰면은 큰 관계 없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법은 시민법 원리와 자본주의 경제질서 수정 보완. 어떤 틀리게 나오는 지문은 노동법은 시민법 원리를 부정하는 법이다.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법이다. 둘 다 부정하는 법이 아니고 시민법 원리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다음 사회법의 기본 사상. 우리 노동법이 우리 법의 분류 속에서 공법, 사법의 중간 영역인 사회법에 속한다 하죠. 그래서 사회법은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인데 90년대에서는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시험이 가끔 나왔는데 지금은 뭐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선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이런 용어 정도는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노동법은 기납적 방법이다. 그러면 가로 반대로 그러면 시민법은 기납적 방법이 아니다, 그죠? 이거 우리 민법은 시민법이라고 생각하고 노동법은 사회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연역적 방법이다. 그래서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용어를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면 절도 그대로 절도 의미를 핵정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만 절도에 해당되고 하는 거고. 그 기납적 방법은 어떤 물건을 훔쳤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내용을 보고 그것이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아닌가를 하나씩 따로따로 판단하는 겁니다. 좀 더 노동법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은 보험 모집인이 근로자이냐 아니냐 할 때 어떤 우리 판례는 보험 모집인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보험 모집인이 근로자가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사건이 됐던 사건에서 일반적인 보험 모집인들은 근무 형태를 볼 때 사용종속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데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골프에서 캐드에 대해서 어제 공부하면서 그랬죠. 현행 판례가 노동조합부상의 근로자를 부정한 사례도 있지만 최근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는 부정하지만 노동조합부상의 근로자로는 인정 안 됐죠. 한 사건에서. 근데 이전에는 다른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성은 부정하면서 노동조합부상의 노동조합부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개별적인 내용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좀 우리 어제 했던 것 중에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우리 사업경영 담당자라 했죠. 그러면 이사는 사업경영 담당자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사는 사업경영 담당자에 해당됩니다. 대표이사는 우리가 사업경영 담당자와 중간관리청의 차이점이 뭐랬습니까? 사업경영 담당자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고 중간관리청은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사람이죠. 이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는 사업 전체에 대해서 보통 포괄적으로 위임받지만 이사들 같은 경우는 재무이사, 영업이사 하게 되면 각각 자기 파트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중간관리청인 사용자는 근로자일 수도 있고 사용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경영 담당자는 항상 사용자라 했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사도 근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사도. 그래서 그게 집행권이 있는 이사는 사업경영 담당자지만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근로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이사를 하더라도 연역적인 방법에 의하면 이사는 전부 다 어떻게 사업경영 담당자, 지배인은 전부 다 사업경영 담당자 이렇게 하는데 농법에서는 기납적인 방법을 보기 때문에 이사든 지배인이든 일반적으로는 사업경영 담당자지만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권한이 없는 이사, 포괄적인 권한이 없는 지배인은 사업경영 담당자가 아니고 중간관리청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는 것을 기납적 방법이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구체화된 인격자로 본다. 즉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든가 사람을 구체화된 인격자로 본다 반해서
민법은, 즉, 시민법은 추상화된 인격자로 본다. 이것도 사실 기납적 방법이란 말과 같습니다. 즉, 추상화된 인격자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모든 인간은 같아. 대등하다 이렇게 봅니다. 똑같아 이렇게 보는데 논법에서는 자본가이냐 근로자이냐 거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적용도 다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균형, 평등. 평등은 형식적 평등을 말하고 균형은 실질적 평등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보는 것이고 논법에서는 모든 사람은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한테는 바로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상주한테는 노동상권을 보장하지 않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본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세금을 부과할 적에 인도세처럼 사람 한 명당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 평균적 정의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배분적 정의는 부자한테는 누진세,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세금 면제 이렇게 차등적으로 해주는 것이 배분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라든가 배분적 정의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각각 구체 사람을 똑같이 안 보고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보는 기나적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법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시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 취급해버립니다. 법률 문제를. 그래서 우리 고용계약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법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가 개입하지 않죠. 근데 노동법은 내용적으로는 뭡니까?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것인데 여기 국가가 개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좀 다르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회법에서는 즉 노동법에서는 공법 사보의 순위가 전도되어 있다. 즉 뭐냐면 우리 보통 공법과 사법이 있으면 사법 문제로 개인과 개인 문제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공법의 입장인데 사회법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개입하지 않으면 근로자 보호가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공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사법의 구별이 모호하다. 사실 뭐 사회법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회법을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중간형적인 사회법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리고 사건은 언제든지 사회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즉 사용자를 하더라도 사용자의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원칙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농업부에서는 자기 회사를 하더라도 해고는 마음대로 못하죠. 바로 그것이 이제 사건은 언제나 사회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물론 이제 현대 민법에서도 사실은 뭡니까? 개인의 재산권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약간씩의 제한은 가하죠. 가하지만 바로 사회법에서는 그런 특색이 더 두드러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노동법의 경향. 통일법적인 경향이 강하다. 즉 뭐냐면 우리나라 노동법이라든가 다른 나라 노동법이 좀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세계적인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일법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발전적 진보적 경향이 있다. 사실 무엇이 발전이고 무엇이 진보이냐 하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의미지만 우리가 이제 인권 보호 쪽으로 나가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이런 것을 발전적 진보적이라 하죠. 그런 걸 본다면 근로시간은 세계적으로 점점 단축되어 나가고 휴가 일수는 점점 늘어나고 임금은 점점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라가고 이런 추세죠. 그다음에 노동 관행의 존중. 우리 민법에서도 간섭법이 인정되지만 농법에서는 특히 민법보다 더 노동 관행을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각 기업마다 근무 형태가 다 차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하기는 힘들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각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노동 관행을 존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협력적 경향이 있다. 우리 노사협의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은 뭐 협력 경향이 있지만 노동법은 기본적인 성향은 오히려 뭡니까? 적대적인 그런 경향이 더 강하죠. 그래서 사용자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용자한테 손해고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은 사용자한테는 이익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지금도 당장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달 말까지 최저임금 시한이 결정돼야 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 안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서로가 적대적 경향이 더 강한데 협력적 경향도 최근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사협의 제도 등을 통해서. 자, 뭐 여기까지는 뭐 별로 뭐 한번 우리가 노동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1차 시험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나중에 노동법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면은 이런 개념이 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구체적 사건 같은 부분에서 내가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노동법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관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고 또 이런 관념이 없으면은 아무리 노동법을 많이 공부하더라도 그 실력이 좀 위태위태해져 버립니다. 자, 노동법의 체계. 노동법의 분류라고 하죠. 노동법은 크게 개별법과 집단법으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노동법 1과 2로 나누어서 시험 과목에 포함된 것도 바로 이제 이런 개별적 근로관계법이고 이런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법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뭐 이 문제를 틀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공부하다 보면은 노동법 1에 속하는 법과목을 알겠죠. 노동법 1에 속하는 법과목들은 전부 다 개별법, 2에 속하는 과목들은 전부 다 집단법.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겁니다. 그리고 개별법은 헌법 32조를 근거로 하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집단법은 헌법 33조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거수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하는 그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설명했듯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개개 근로자의 권리를 직접 보호하는 방법을 택하고 집단법은 노동상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자를 보호한다 했죠. 바로 이제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협동적 노사관계법. 사실 우리 협동적 노사관계법은 넓게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별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구분하냐면은 일단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헌법 33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협동적 노사관계법은 헌법 33조에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정리에 관한 법률인데 즉 노사협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데 이 헌법적 근거 규정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단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적대관계에 있다, 대립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노동자과 사용자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죠. 즉 단체 교섭을 통해 가지고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사용자가 불리하고 임금을 동결시키면 사용자한테 유리한 것이다 겁니다. 서로가 이해 충돌 관계에 있는데 협동적 노사 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임금을 인상한다 해가지고 사용자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임금 인상하게 되면 근로자도 이익 보고 사용자도 이익 본다 이겁니다. 좋게 말하면 임금 인상하면 단순하게 본다면 당장 비용이 나가지만 협동적 노사관계법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한다든가 이렇게 근로자의 복리 형성 등을 막 신경 써주다 보면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고취돼 가지고 오히려 이익도 더 많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 각종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었죠.
바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아예 노사협의회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력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놓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법이 바로 협동적 노사관계법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노동자과 사용자를 보는 시각도 다르죠.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협동적 노사관계법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5페이지에 도표로 이렇게 분류를 해뒀죠. 그래서 개별법과 집단법으로 분류해뒀고 바로 근로자 참전 및 협력균형에 관한 법률,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 이 법만 협동적 노사관계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아직까지 한 번도 놓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논법을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분류하는 근거는 기준은 바로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느냐 하는 거랬죠. 그래서 개별법은 개개 근로자의 권리를 직접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집단법은 노동상권을 보장해가지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법에서는 주로 보니까 이제 실업자도 포함되지만 개별적 근로관계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근로관계니까 근로관계를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 이겁니다. 사실은 아닌데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법대생들이 이제 대학에서 노동법을 배울 때 보게 되면은 근로기준법부터 배우고 고용정책기본법, 직업훈련법, 직업안정법 이런 법들은 아예 안 배웁니다. 근데 이런 법들도 당연히 노동법에 포함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이제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것이 아니고 보호 내용에 따라서 법을 분류하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보호 내용 측면에서 고용보장, 즉 근로자가 고용될 때 근로자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호해주는 고용보장법. 그다음에 근로자가 되고 난 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근로기준 보장법. 근로관계법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협동적 노사관계법은 단결보장법. 바로 근로자 단체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법을 개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근로자가 되기 전에 고용 전에 보호하는 방법과 고용 후에 보호하는 그런 법으로 분류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 참고라도 내가 시험에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라도 두고 만약 불이타 문제로 놓게 되면은 대충 개념 알면은 지난번에 개별법을 오히려 두 가지로 나누는 견해가 있더라. 고용 전과 고용 후로. 그 말면은 쉽게 맞추겠죠. 다음에 개별법과 집단법의 기본 논리. 자,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기본 논리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논리와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생존권 보장 이념을 구체화시키고 근대적 근로관계를 확립하고 근로조건의 국제적 수준화, 여성과 여자에 대한 특별 보호, 그다음에 감독행위 등에 의한 법의 실효성 확보.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되고 이걸 따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시험 문제로 출제하지도 않고 출제한다 하더라도 내용 보면 되죠. 이런 내용 있나 없는가. 그죠? 큰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지금은 이걸 암기해야 되나 싶었지만 전혀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고. 그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원리. 자, 이거는 또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2차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1차 시험에서도 노동법 2를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집단법의 기본 논리를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기본 논리라고 하는 것은 왜 이제 공부하냐면은 우리 법 조문을 볼 때 이 조문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 진짜 법의 목적을 알면은 조문을 이해하기 쉽겠죠.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등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근데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생각한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가지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존권 보장 이념, 근대적 근로관계 확립,
뭐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근로기법의 내용이 여기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본 원리를 모르더라도 근로기법 내용만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노동조합법은 좀 하나하나를 보고는 이것이 왜 이런 규정이 있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기본 논리를 알게 되면은 이 조문은 이런 목적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되고 또 이런 목적에 따라서 조문을 해석하게 되면은 쉽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노동법이 만들어진 원인은 뭐랬습니까?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점, 빈익빈 부익빈 때문에 평등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 안 되더라. 그 이유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평등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강제로 임금은 최저임금 얼마 이상 주라 이렇게 강제로 했는데 이런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는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으면서 근로조건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 방안이 뭡니까? 집단적 노사강의법이라 했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불평등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 있게 했습니까? 근로자한테는 노동 3권을 보장해 주죠. 보장해 주니까는 어떻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집단법에서는 이걸 노사 대등성의 원칙이랍니다. 뭐 오히려 원칙이라는 말보다 원리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대등성의 원리. 집단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해야만이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즉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우리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힘이 비슷해야만이 협상이 잘 됩니다. 알겠습니까? 협상이 안 되면 일방 쪽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강요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 북미 간의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미국은 저는 세계 최강국이니까는 무조건 하고 어떻게 너 핵 포기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한에서부터는 북한 핵 포기하는 게 당연히 맞다 이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근데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본다면은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뭐 죽든 말든 저희들 입장에서 뭡니까? 그냥 핵 포기했다가는 저희들 근자에서 쫓겨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때 가지고 저들이 핵 개발해가지고 미국하고 한판 붙자 하는 건 아니겠죠. 붙어봤자 뭐 일주도 못 갈 거니까. 근데 또 왜 무식하게 오늘도 미사일 발사하듯이 그렇게 하냐. 바로 공적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협상을 하려면은 대등한 위치에 가야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다 들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평등한 협상이 못 되겠다 이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이죠. 그 성공하면은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내겠지만 잘못하면은 협상도 가기 전에 정권이 망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거죠. 대등한 위치가 돼야지 노사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요것만 확보해주면 개별법처럼 국가가 일일이 임금은 얼마로 해라, 근로시간은 몇 시간 해라 이렇게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즉 요것만 확보되면은 자연스럽게 노사 자치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하게 만들어 놓고 그를 바탕으로 노사 자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집단법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대 원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노동조합법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법의 내용은 미리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노동상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집단적 노사강의법은 뭐랬습니까? 노동상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한 법이라 했죠. 단결권을 보장한 내용이 노동조합에 관한 내용이죠.
노동자법은 제1장이 총칙이고 2장이 노동조합에 관한 장입니다. 그리고 3장은 단체 교섭, 4장이 단체 협약입니다.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은 단체 교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쟁의행위는 단체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은 두 가지의 원리에 맞춰서 법 조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로 노동자 파트 같은 경우는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 설립에 대해서 사용자가 방해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담겨집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영노조면은 사용자와 대동시에 이렇게 안 되겠죠. 노동조합이 사용자한테 요구사항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대등하기 위해서는 자주성, 자주국방. 우리 미국에 대해서 시장 개방해라고 한데 가지고 무조건 시장 개방하고 방위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가지고 추가로 지급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주국방이 이루어져야 되죠.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자주성이 갖춰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 관한 규정들은 보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단체교섭, 단체협약 같은 경우, 또 정의행위 같은 경우, 이건 전부 다 노사 자치원칙과 관계됩니다. 단체교섭은 우리 단체교섭하는 데는 국가가 개입한다 이런 내용은 없죠. 단체교섭은 순수하게 노동자과 사용자라는 말이 나오지 노동위원회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노사 자치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내용이고 정의행위 자체도 뭡니까? 단체 교섭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라? 노동자과 사용자들끼리 치고받든 말든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국가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겠다 그죠? 그 주로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은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단체교섭, 단체협약, 정의행위 파트에서는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부분에서도 이제 노동자비 자율성을 확보하고 난 뒤에는 노동자비 대등성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확보하고 난 뒤에는 내버려 둔댔죠. 노동자 설립까지는 사용자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만 설득하고 난 뒤에는 가급적이면 자주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사실 노사 자치가 개입됩니다. 그래서 노사 대등성과 노사 자치는 이런 관계에 있고 그리고 노사 자치의 원칙은 세부적으로 본다면 바로 단결 자치, 협약 자치, 그다음에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 운영은 알아서 한다 해라입니다. 또 협약 자치, 단체 교섭하고 단체 협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겠다 이거고. 그다음에 정의행위 하는 것도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더라도 파업을 통해서 자유적으로 해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단결 자치, 조합 자치에서는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조합 민주주의가 문제되게 됩니다. 노동조합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결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일단 자주성이 있어야 되겠죠. 어영노조가 되면 뭡니까? 노동조합이 스스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그 자주성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민주성이 확보되면서 자주성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강력한 중앙 집권, 독재 정치가 자주성 확보하기 더 쉽습니다. 사실 자주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북한이 우리나라보다는 자주성이 더 있죠. 독자 뭡니까 주체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 나간다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속의 국가이고 또 우리나라의 국방의 일부분을 미국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야에서는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고 자율성이 좀 침해되죠. 당장 사드 배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국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당장 다시 빼가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문제는 지금 그걸 대놓고 거부를 못하죠. 극단적으로 미국이 그러면 중앙무기군까지 다 출소하겠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좀 국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 확보가 마찬가지로 노동잡도 자율성을 확보하다 보면은 즉 노동잡이 자율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노동잡 자체가 아니죠. 노동잡의 운영하는 사람. 그럼 집행부죠. 북한도 뭡니까? 북한 자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의 정권이 독재를 통해 가지고 전부터 하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독재고, 좋게 말하면 어떤 다른 나라에 기대서 하지 않으니까는 자주 국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잘된 데는 조합원의 권리가 보호되는데 어떤 데는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사용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사불란이 된다. 단체 급습하고 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사용자가 그 정도 양보했으면 됐으니까는 우리가 그냥 이제 양보합시다. 또 파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자 양보했으니까 파업하지 맙시다. 이렇게 의견이 갈려버리면은 사용자가 다음번에는 요구사항을 잘 안 들어주겠죠.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한번 결정한 거니까는 무조건 파업에 참가해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제명시키겠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노동자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북한도 사실 그런 방법이죠. 반대파들을 다 숙청하다 보니까는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탄탄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이야 뭐 소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노동조합이 자율성을 가지고 노동 자체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동조합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니죠. 공적으로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잘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조합원들이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노동조합의 민주성이 확보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은 민주국가이면서 자유적인 국가이면은 제일 좋은데 아무래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독재 국가가 자율성이 갖추기가 더 좀 쉬운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에서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주성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치적으로 확보 안 되니까는 행정감독을 하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서 바로 행정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율성과 민주성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걸 따져본다면 오히려 자율성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조합 의용 노조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한 개를 포기하면 민주성 포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관련성. 여기 나온 지문들은 밑에까지 시험에 나왔던 그런 지문들을 좀 정리해 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지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개별법과 집단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관심을 알아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제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출제된다 한다면 또 비슷한 다른 지문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최근에는 잘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문장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적 노사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성립하고, 즉 우리 노동조합에 실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또 실업자만 가입한 노동조합도 뭐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 노동조합은 실업자가 취업하면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런 노조는 없겠죠. 전부 다 뭡니까? 실업자가 아닌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또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죠. 우선은 실업자인 근로자들도 조합원을 받아주지만 노동조합의 주된 방향은 뭡니까?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집단적 노사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집단적 노사관계가 없는 개별적 근로관계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만 가지고는 최저 수준을 보장되는데 실질적인 적정 수준까지는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현대적 노동법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분야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죠. 노동법은 한 200년 전부터 서서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처음 만들어진 법들은 어떤 법이라 했습니까?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랬죠.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만들어진 것은 1935년, 보통 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급속히 발전했고, 그러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좀 구시대적 노동법이고, 현대적 노동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노동법은 협동적 노사관계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하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권리 의무를 규율 대상으로 하죠. 그렇지만 그 밖에 노동상권 보장 및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비롯하여 근로자 단체와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율한다. 집단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지만 행정감독도 있죠. 뭐 행정감독은 노동조합과의 관계죠. 또 노동조합법은 노동상권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동조합법에는 이런 내용 말고도 두 가지 내용이 더 있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 절차에 관한 내용, 부당 노동행위 제도에 관한 내용,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노동상권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걸 보다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노동쟁의 같은 경우는 단체 행동권을 약간 보완하는 것이고, 파업하기 전에 한 번 더 국가에 의한 조정 기회를 주는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노동상권 침해에 대해서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상권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노동상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 서비스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노동상권 보장 및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비롯하여 바로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말하죠. 근로자단체와 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규율한다. 행정감독에 관한 내용이고, 그래서 맞는 말이고. 3번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의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와 자체적으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사 자체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 5번에 이와 같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시행법 원리를 수정함으로써, 그 개별법도 시행법 원리를 수정한 거지만 집단법도 시행법 원리를 수정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시행법 원리를 수정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실적 평등을 실현하는 노동법인 개별적 근로관계법과는 달리, 집단법은 개별법과는 달리 그 규율의 대상이나 보호 방법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제 개별법은 시행법 원리 수정하는 것은 집단법이나 개별법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은 시행법 원리를 수정해가지고 직접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반해서 집단법은 또 마찬가지로 시행법 원리를 수정하지만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규율 대상도 개별법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것이고, 집단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규율하는 것이죠.
다음에 6번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개별법은 최저 수준까지 보호하고 플러스 알파 더 보강하는 것은 더 보호하는 것은 집단법이다 하는 말이죠. 자, 그렇지만 7번 개별법과 집단법은 모두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좀 뭐 암기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이거 읽으면서 개별법은 이런 내용이고 집단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만 정리해두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말의 의미를 모르면 그런 건 시험용으로는 암기해야 되지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억지로 암기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계속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필름 넣는 내용들은 이야기 안 하지만 따로 이 부분은 정리해서 암기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딱 체크를 해둬가지고 시험 치기 직전에는 반드시 이제 암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이해해가지고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으면 이해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하나하나 다 암기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으면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이해하고 뭐 잊어버리면 또 잊어버리고 다음 또 공부할 때 할 때 다시 또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됩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노동법의 역사 하도록 하겠습니다.